따뜻한 물속에서 작고 매끄러운 비누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에서 부드러운 하얀 거품이 일어날 때 상큼한 레몬 향기나 꽃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단순한 물건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비누의 긴 역사는 아주 오래전 바빌론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5천년 전, 그 고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최초의 비누와 비슷한 물질을 발명했습니다. 현대적인 공장이나 화려한 향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지혜를 모아 일상을 훨씬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동물의 지방과 나무재, 그리고 물을 섞어 걸쭉하고 회색빛이 도는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몸을 씻는데 이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을 만들기 전 양모와 면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필수 도구로 사용했죠. 고고학자들은 이 재료들이 담긴 오래된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고,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초기 발견은 인류가 항상 청결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왔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건축가들과 사상가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데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대 세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유명한 땅에서 시작되곤 하죠.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별한 의식을 치르던 사포산이라는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은 그 이름이 현대 비누를 뜻하는 단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인들이 청결과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높은 산 정상에서 고대인들은 전통 축제를 위해 큰 불 위에 고기를 굽곤 했습니다. 고기가 익으면서 뜨거운 동물 지방이 녹아내려 불에서 나온 하얀 나무, 재 속으로 스며들었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땅 위에는 걸쭉하고 묘한 혼합물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이 기름과 재의 혼합물은 산의 암석 사면을 따라 아래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물은 이 재료들을 티베르 강두까지 운반했습니다. 그곳은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상적인 가사를 돌보던 장소였습니다. 매일 아침 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옷을 빨기 위해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물 속에서 딱딱한 돌에 천을 문지르며 여러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사포산 아래쪽에서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정 지점의 물은 손에 닿는 느낌이 달랐고 거품이 꽤 많이 일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이 특별한 물에 문지르자 진흙과 얼룩이 이전보다 훨씬 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된 노동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동물 지방과 나무재의 혼합물이 원시적인 형태의 비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화학 반응은 불에서 나온 열과 재 속의 미네랄 덕분에 자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현대적인 실험실이 없었지만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미끄러운 물질이 형형색색의 양모 의류에서 먼지와 기름기를 제거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티베르 강에서의 이 전설적인 발견은 역사의 유명한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설령 이 이야기가 신화에 불과할지라도 로마인이 왜 세종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포산의 이야기도 매우 매력적이지만 로마 위생의 실제 역사는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로마인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대신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모든 로마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일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만나 그날의 소식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죠. 매일 오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몸을 풀고 가꾸기 위해 이 웅장한 건물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목욕탕은 로마인들이 다른 어떤 문화보다 청결을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인들이 피부를 씻는 방식은 현대의 습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거품이 나는 비누 대신 그들은 고급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 들어가 팔, 다리, 가슴 등 온몸에 부드러운 오일을 발랐습니다. 오일을 바른 후에는 스트리질이라고 불리는 금속으로 만든 특별한 곡선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도구로 피부를 긁어내어 오일과 함께 바쁜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땀을 제거했죠. 이 과정 덕분에 거품을 많이 내지 않고도 피부는 매우 부드럽고 깨끗해졌습니다. 목욕탕 방문은 온도가 다른 여러 방을 거치는 길고 정성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기분 좋게 따뜻한 테피다리움이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뒤 증기로 가득 찬 매우 뜨거운 방인 칼리다리움으로 이동했습니다. 열기 덕분에 모공이 열려 먼지가 더 쉽게 배출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프리지다리움이라는 찬물 수영장에 뛰어들어 몸을 식히고 모공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열기와 냉기의 순환은 혈액순환과 체력 증진에 매우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사교 행사였습니다. 남녀가 따뜻한 물에서 휴식을 취하며 비즈니스와 정치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죠. 그들은 깨끗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도교라고 불리는 거대한 배관 시스템을 구축해 산에서 도심까지 신선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깨끗한 물 덕분에 목욕탕을 매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위생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로마 제국이 수백 년 동안 강성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인류의 큰 진보였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욕실에 있는 것 같은 편리한 고체 비누는 없었지만 로마인들은 청결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가용한 재료를 활용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사포산의 전설은 현대적 위생을 향한 여정이 자연에 대한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고대인들은 후손들이 이러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석조 목욕탕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씻는다는 기본 개념이 단순히 피부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의 긴 세월 동안 비누 제조 지식은 유럽의 광활한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물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다양한 비법들을 공유했죠. 이 시기는 인간이 개인의 안락함과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많은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단순한 방식을 사용했지만 성장하는 도시에서는 상황이 꽤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비누 제조사들은 자신의 결과물을 개선하고 세상에 아주 특별한 것을 선보이기 위해 자연에서 찾은 새로운 재료들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근처의 따뜻한 지역들은 이 성장하는 무역의 가장 유명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베네치아, 마르세유, 카스티아 같은 아름다운 도시의 노동자들은 훌륭한 천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리한 사람들은 무겁고 냄새나는 동물 지방 대신 맑고 황금빛이 도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정 제품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비누를 훨씬 가볍고 촉감도 좋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제조사들은 모든 비누 하나하나가 최고의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 새로운 비누들은 과거에 사용되던 어둡고 거친 물질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식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동물 지방에서 나는 강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죠. 대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향이 났습니다. 이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예전의 세정 재료들처럼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자극도 없었습니다. 시티. 덕분에 이 사치스러운 제품을 소유할 수 있었던 운 좋은 사람들에게 씻는 행위는 훨씬 더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번화한 도시 베네치아에서 상인들은
비누 비법에 추가할 이국적인 오일과 향료들을 먼 땅에서 가져왔습니다. 베네치아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그곳의 제조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상점에서 정성과 인내를 다해 오일을 섞었습니다. 베네치아 비누는 가장 고급스럽기로 유명했기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이 도시는 높은 기준과 아름다운 제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비누 제조사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원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바다 너머 프랑스의 마르세유 역시 비누 제조 예술의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노동자들은 비누가 항상 동일한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도시 주변 햇살 아래서 자라는 수많은 올리브 나무에서 풍부한 오일을 얻었습니다. 이 특정 종류의 비누는 사봉드 마르세유라고 알려지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느리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결과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비누는 정성스럽게 모양을 잡고 원산지를 나타내는 마크를 찍었습니다. 스페인의 카스티아 지역에서는 매우 순수한 것으로 유명한 특별한 흰색 비누를 개발했습니다. 갈색이나 녹색을 띠는 다른 비누들과 달리 카스티아 비누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오직 최고급 올리브 오일만을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매우 민감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죠.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에 유럽 전역의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흰색 비누를 만드는 비법은 그곳에 사는 가문들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능력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는 비법은 비누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고급 올리브 오일이나 수입 향료 같은 재료들은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비누를 만드는 과정도 몇 주간의 고된 노동과 세심한 기다림이 필요했죠. 이는 부유한 가정이나 고위 관리들만이 집에 이런 비누를 둘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반 노동자에게 비누 한 개는 일주일치 식비와 맞먹는 가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옷을 세탁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냥 물이나 아주 단순한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누 제조사들은 길드라고 불리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길드는 오늘날의 조직처럼 직업 내 모든 사람을 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비누 제조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했죠. 누군가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수년 동안 견습생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길드는 또한 다른 도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비법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제조사들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중세 말에 이르러 비누 무역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제조사들이 발전시킨 방식은 사람들이 청결과 안락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아직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기분 좋은 비누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대륙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숙련된 노동자들은 개인 위생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비누가 단순히 도구, 그 이상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주는 아름다운 제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 세상은 매우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비누는 여전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은 아주 오래된 방식을 사용해 집에서 직접 세정용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까다로웠고 옷이나 피부를 씻는데 그리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누가 그토록 비쌌던 주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성분은 소다외라고 불렸는데 지방을 실제 가정용 세정 비누로 바꾸는데 꼭 필요했습니다. 역사 속에 이 특별한 시기 전까지 비누 제조사들은 아주 적은 양의 소다외를 얻기 위해
엄청난 양의 해초나 다른 식물들을 태워야 했습니다. 이는 매우 느리고 지치는 과정이었으며 공장 주인들에게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원재료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완성된 비누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많은 가난한 가정은 돈을 낼 수 없어서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비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 핵심 성분을 만드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783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 어디에나 널려 있는 흔한 천일염에서 소다회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길 원했습니다. 니콜라 르블랑이라는 이름에 뛰어난 프랑스 화학자가 이 어려운 도전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화학 반응을 찾기 위해 실험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만약 단순한 소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세정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세상에 무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니콜라 르블랑은 마침내 1791년에 성공적인 공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황산, 석탄, 그리고 석회석을 사용해 흔한 소금을 귀한 소다회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학과 산업계에 엄청난 돌파구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비누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식물을 태우는데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제 공장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적은 비용으로 수천 파운드의 소다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니콜라 르블랑은 자신의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파리 근처에 첫 공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이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조국이 더 강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시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장을 빼앗았고 그가 고된 노력으로 얻은 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개인적인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학적 발견은 비누 산업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곧 다른 나라들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신들의 대형 공장에 그의 특별한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정 덕분에 생산되는 비누의 양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상점에서 일주일에 불과 수십 개의 비누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르블랑 공법의 도움으로 대형 건물에서 매일 수백 개의 비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상점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비누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도시의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도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뒤 피곤한 손과 얼굴을 씻기 위해 작은 비누 하나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시대에 인구 밀집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건강에 극도로 중요했습니다. 이 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청결을 유지할 도구가 없었기에 질병이 매우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제 비누가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지면서 사람들은 씻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비누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병에 덜 걸린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한 남자의 과학적 노력은 성장하는 현대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청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르블랑 공법은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 동안 다른 산업들의 성장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산업과 섬유산업 역시 일상적인 작업을 위해 소다회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니콜라 르블랑의 발견이 여러 방면에서 현대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누에 미친 영향은 유럽에 사는 평범한 가정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대도시의 전문 상점에서 파는 값비싼 사치품에 전 재산을 쓰지 않고도 깨끗해지는 기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과학과 일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실험실에서 소금과 산을 다루던 한 화학자가 수백만 명의 개인 위생을 개선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소량씩 수작업으로 비누를 만들던 옛 방식이 끝나가는 서막이었습니다. 공장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와 함께 모든 이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약속이 찾아왔습니다. 비누는 더 이상 왕과 왕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는 높은 굴뚝을 가진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이 공장들은 사람의 손보다 훨씬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들을 사용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옷, 도구, 비누 같은 물건들을 엄청난 양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전에는 비누 한 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수시간의 느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계들은 거대한 금속 솥에 많은 양의 재료를 넣고 섞어 한 번에 수백 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이 비누를 모든 사람에게 판매해 돈을 벌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세정과학만을 위한 거대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끓는 액체를 감시하고 완성된 비누를 완벽한 모양으로 자르는 일을 하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대량 생산 덕분에 비누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을 단 몇 푼의 동전만 받고 팔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이 동네 상점에 들어가 나무 선반 위에 쌓여 있는 비누 더미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장 주인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기능적인 세정 도구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씻을 때 특별한 기분이 들고 좋은 향이 나는 제품을 원했습니다.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혼합물의 라벤더, 장미, 레몬 같은 사랑스러운 향료를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욕실에서 비누가 예쁘게 보이도록 밝은 색상을 넣는 방법도 찾아냈죠. 19세기의 현대적인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밋밋한 갈색 비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평범한 가정들에게 씻는 행위를 일상의 작은 사치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각 기업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정 제품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비누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장식적인 종이로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알려진 유명 브랜드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포장지에 이름을 넣음으로써 제조업자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만약 어떤 가족이 특정 비누를 좋아했다면 다음에 시장에 갈 때도 똑같은 이름을 찾게 되었죠. 기업들 사이의 이러한 경쟁은 모두가 이웃이나 다른 경쟁사보다 더 좋고 저렴한 비누를 만들도록 박차를 가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비누를 팔기 위해 기업들은 신문과 커다란 천연색 포스터에 기발한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들은 번화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대개 깨끗한 얼굴에 행복한 아이들이나 윤기 나는 피부를 가진 우아한 여성들이 등장했죠. 광고 메시지는 비누를 사용하면 삶이 더 나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훨씬 쾌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비누를 단순히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매일 소유하고 사용하고 싶은 욕구의 대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중요한 발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손에 세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살고 있으며 이것이 질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누 회사들은 광고의 이 정보를 활용해 대중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비누로 씻으면 이러한 세균을 죽이고 가족을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죠.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이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갑자기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조용한 시골을 떠나 붐비는 도시로 이주하면서 거리는 매우 지저분해졌습니다. 수천 가구가 작은 건물들에 밀집해 살면서 세균이 사람 간에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이런 먼지와 연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자신과 옷을 더 자주 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저렴한 비누의 보급은 이러한 도시 거주자들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바쁘고 산업화된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부심과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누를 찾기도 사고 사기도 쉬워지면서 사람들의 일상 습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몸 전체를 한 달에 한 번 씻거나 그보다 덜 씻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집에 비누가 생기면서 씻는 것은 일상의 규칙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식사 전이나 밖에서 진흙을 묻히며 논 후에 손을 씻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전체 인구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지면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더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이 시대는 비누를 진정으로 부자들만의 사치품에서 흔한 가정용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전 세기에는 오직 가장 부유한 왕과 왕비들만이 고품질 비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도 세면대 위에 향기로운 비누 한 개를 둘 수 있게 되었죠. 비누는 더 이상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 사회의 가장 큰 진보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과학과 산업이 협력하여 주머니 사정과 상관없이 모든 이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모든 가능한 필요에 맞춘 다양한 종류의 비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수질에 상관없이 잘 작용하는 합성 세제와 액체 비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에 아주 순한 제품이나 건강 문제를 돕는 특수 성분이 담긴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비누는 전 세계 모든 가정, 학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화려한 액체 형태든 전통적인 고체바 형태든 비누는 매일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제품의 긴 역사는 지방과 기름의 단순한 혼합물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삶을 개선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를 씻어낸다는 기본 개념은 우리의 생존에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누를 사용합니다. 고대 바빌론 도시에서 현대의 주방에 이르기까지 비누는 인류사에서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비누는 작은 발명이라도 수천 년에 걸쳐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셨다면 다음 영상들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